안녕하세요, 손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스입니다. 찬스? 찬스는 찬스? 아이가 찬스예요. 찬스? 아, 찬스야? 네. 찰스가 아니라? 찬스. 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혜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일단 자리가 이런 이유는 저희가 회식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오늘 올릴 영상은 이번 대선 있죠? 지금 이 촬영 날짜가 2월 28일, 2월 말일인데요. 한 열흘도 안 남았죠? 3월 9일 날이 선거니까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을 원래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후보별로 해서 정식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방송 사고가 있었죠. 솔직히 욕도 나오고 좀 막 이래가서 이런 식으로 찍었다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술자리 하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찍게 됐습니다. 결국 오늘 주제는 이번에 대선, 이번이 몇 대 대선? 20대 대선이죠? 네. 20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렇게 된 이상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죠, 이것도. 물론 이제 시리즈 명칭은 술을 마시니까. 술을 마시니까 주자가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담자가 들어가고 대신해서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주담대, 주식담보대출은 아니고요. 네.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자주 할 건 아니고요. 네. 공식 영상들을 찍을 건데 그렇죠. 이렇게 좀 다루기 힘든, 공식으로 다루기가 조금 애매한 술 마셔야 나오는 술 마셔야 좀 나올 이야기들 이런 형식으로 찍을. 일단 오늘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일단 한잔 할까요? 생각만 해도 술이 들어왔는데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 대선 후보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14명 나왔죠. 1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4명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4명인데 뭐 어차피 후보마다 뭐 공약은 다양한데 어차피 되실 분은 두 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두 분의 공약 1번 이재명 후보 2번 윤석열 후보 이렇게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뭐 이야기 시간이고 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네. 뭐 살펴보셨을 텐데 네. 부동산 공약이 두 후보다 크게 세 텀으로 좀 나뉘긴 해요. 맞아요. 네, 그 세 텀이 하나는 공급, 하나는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세금, 거,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전월세. 네. 사실 뭐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이렇게 나왔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번 대선은 워낙에 시기가 부동산 문제가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과거 대선과 다르게 부동산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사람들 관심이 다 부동산에 있으니까 그죠. 그걸 긁어주면 이제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나왔죠. 네. 그렇죠. 일단 그럼 세 파트 공급부터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공급. 1번 이재명 후보의 공급 수치랑 2번 윤석열 후보의 공급 수치가 좀 달라요. 그렇죠.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사실 의미는 없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311만 원. 311만 원. 윤석열 후보는 250만 원을 건설하겠다. 근데 원래는 같았다면서요. 네, 원래는 250만 원고 두 분 다 250만 원고 또 하나가 앞에 붙은 게 있었어요. 임기 내. 임기가 이제 5년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그 5년 임기 내 25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두 분 다 얘기했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난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라고 하시면서 61만 원 플러스 311만 원으로 나와 있고 윤석열 후보는 그대로 250만 원고. 근데 이제 임기 내는 사라지고. 그쵸. 임기 내는 좀 사라졌어요. 두 분 다 이제 얘기하신 걸 보면은 그렇죠. 임기 내는 조금 뭐 워낙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기준 포함해서 즉 5년 내에 준공돼서 입주하는 게 아니라 인허가를 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최소 250만 원은 짓겠다. 이렇게 이제 두 분 다 얘기를 하시고 있죠. 그 250만 원가 사실 와닿지는 않는데 조금 치환을 해서 숫자를 치환해서 보면 저희가 왜 이게 불가능하다는지 그냥 무조건 후보들이 싫어서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250만 원은 뭐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50만 원이면 인구수로 따지면 250만 원이면은 호니까 집 한 채 한 2명에서 3명이 있고. 그렇죠. 뭐 1인 가구 많아졌지만 그래도 2명, 3명까지는 있으니까 평균 한 2.5로 잡으면 한 600에서 한 650만 명 정도가 살 새로운 집을 250만 원 이상을 새롭게 공급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600에서 650만 인구란 건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아시죠? 부산 인구하고 인천 인구를 합하면은 대략 650만이죠. 아니면 이제 뭐 나머지 광역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광주 네. 뭐 이렇게 합치면 대략 또 한 650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년 내에 부산하고 인천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가능해? 아니, 사실 100만 호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이건 이래서 100만 호도 안 될 것 100만 호 같은데 힘들죠. 100만 호는 그렇죠. 한 100만 호 정도는 어떻게든 그또 다른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0만 호급으로 건설된 적이 있죠. 보통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 알겠지만 한번 90년대 초에 그죠. 네. 90년대 초에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의 네. 노태우 정권에 200만 호 건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똑같아요. 지금 문제가 80년대 삼저 호황 삼저. 있어갖고 세 가지가 달랐죠. 인플레가 쫙 올라가면서 아파트가 지금처럼 막 그러니까 80년대 통계는 지금 거의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사셨던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의 얘기 그리고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때 통계를 주출이 많았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때 워낙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됐던 이제 노태우가 네. 이 얘기를 했죠. 200만 원 건설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했어요.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자체는 군부 정권을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시대 자체가 약간 밀 수 있는. 약간 그쵸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가 들어서는 데는 91년부터 97, 8년 한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가까이. 10년 가까이 걸리면서 전국에 200만 원을 지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서울 주변에 그때 지어진 아파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일산,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들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서울 주변에 그런 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밀어버리고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서울 주변으로도 많았어요. 그리고 토지 수용 같은 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좀 밀고. 지금 밀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게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200만 원가 들어서는 현실적으로 10년이 걸렸는데 지금 말도 안 같은 되죠.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밀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반박 말도 안 그죠? 되죠. 말도 안 되죠. 실제로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200만 원 건설됐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었고 그때는 환경이 달랐잖아요. 그럼에도 10년이 걸렸는데 2020년대인 지금 현재 250만 호를 임기 내에 공급을 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싹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사실 밀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공약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거의 공약 그냥 빌공짜 공약 이걸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실 저는 이번 대선 후보 특히나 주요 후보 두 분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게 이 공급을 갖다 250만 원 하겠다.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이 드러난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판단의 어떤 근거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믿을 수가 없는 정책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믿을 수 없는 정책을 이렇게 내놨다고 하는 건 현실성이 없는 정책들인 거고 근데 어디가에 뭐 근거가 있어서 이런 얘기 한 거 아닐까요, 그래도?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250만 원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건 아니고 현재 정권이죠. 네, 현 정권에서 사실 2019년 이후로 처음에는 이제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 투기꾼이 그죠. 문제다 그러다가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그러다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결국 100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죠. 2019년, 20년부터 공급하겠다. 공급을 하겠다. 공급부터 선언했어요. 그러고 나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3기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택지지가 나왔어요. 그게 대충 합하면 1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정권에서 네. 해줬던 게 180만에다가 네, 1조만 더 붙이면 계획 세우는 게 지금 현재 정권에서 계획을 세웠던 이거는 뭐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이번 정권에서 그 부동산 정책을 하셨던 분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신 거고 실제로 세수 합해보면 대략 그 정도 되긴 해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거기다가 이제 한 얼마 정도 이제 플러스를 시킨 거죠. 네.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 180만 원 중에 대표적인 3기 신도시거든요. 한 3년 전에 나온 계획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얘기한 게 3년 전에 이제 요 얘기 신도시를 갖다가 하겠다 공포하겠다 했을 때 입주까지 5년 걸릴 거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23년 정도, 24년 정도에 입주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토지 보상도 안 끝냈거든요. 그것도 3기 신도시 중에서 두 군데 정도만 지금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고 그건 아마도 이제 100%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우리 상기 신도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예술 입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전 청약을 하고 있지만 그럼 지금부터 해도 사실은 3기 신도시 입주가 솔직히 말해서 빨라야 한 4년에서 5년 입주가 4년에서 걸릴 거라고 예상을 보통 하거든요. 많이 걸리면 더 걸릴 수도 있고. 토지 보상은 또 더 올 것 같고. 왜냐면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는 게 딱
시작하면은 딱 2년 안에 그 안에 있는 단지들이 쫙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디서 살펴 이기신 도시죠, 뭐 지금. 이기신 도시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검단. 검단 여기 인천 쪽. 네, 인천 쪽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있죠. 검단이 지금 분양을 시작한 지가 거의 얼마 안 됐죠? 10년. 아 맞아요. 10년 됐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분양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네, 아직도 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기신 도시가 첫 입주나 첫 이제 분양이 빠르면 본 분양이 제가 보기엔 2년에서 3년 뒤인데 거기서 한 10년 분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10년. 기존 계획, 이번 후보들이 내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현 정권에서는 공급 계획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숫자 플러스 해서 이게 막 나온 건데,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 지금 두 후보가 얘기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 그렇죠. 수치는 주워 먹기 한 거고. 수치는 뭐 주먹기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까지 좀 붙인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없고 사실 그래서 좀 제대로 후보들이 공약을 고민했으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계획도 사실은 현실적이질 않거든요. 좀 전에 삼기신 도시처럼 그렇죠. 그걸 좀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얘기라도 했으면 차라리 좀 난데 이런 플랜으로 그건 가겠다. 구체화시키지도 않고 이건 이미 계획이 있으니까 우린 여기다 이걸 더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의미가 없죠. 현실적으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그거 뭐 호수 250만 원의 호수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공급 방식도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사실 공급 방식도. 희한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뭐 그냥 내 집을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두 개예요.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민간 주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양측 다 이제 이번에 부동산 폭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게 있잖아요. 흔히 뭐 요즘 속된 말로 벼락거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쪽 분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많은 듣도 보도 못한 건 아닌데 좀 다양한 막 읽어보면은 아 이거 본 것 같은데 할 만한 그런 단어들. 뭔가 새로워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그 공공이 뭐더 낫다, 민간이 더 낫다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걸 갖고 했다가는 뭐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방식에 있어서 이제 좀 다른데 근데 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의 청년 원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기본 뭐 그리고 이재명은 기본주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싼 가격의 아파트를 갖다 공급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싸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토지임대부. 그렇죠. 나를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토지임대부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토지는 정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고 건물만 분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거죠. 분양가 들어갈 때 나오게 되는 토지가를 빼니까 그죠. 집이 싸진다. 왜냐면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60에서 70%예요. 꽤 많네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국가가 소유를 하니까 건물비만 분양가로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반가 아파트가 가능은 해요. 실제 시행됐던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 많은 숫자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후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현실성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반가 아파트가 공급된 적이 있었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두 군데. 뭐 그쵸 원래 계획상 더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언급할 게 두 군데인데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갖고 강남에다가 수초 거기에다가 그 정확한 LH 5단지인가 뭐 이렇게 정확한 이름은 저도 지금 자리가 됐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5단지가 뭐래갖고 분양을 반값에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주변이 뭐 4억 하는데 2억 2천인가에 분양을 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좀 몰렸죠. 강남 몰렸어요. 강남 물려. 물려갖고 문제는 근데 뭐였냐? 아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강남에 반값으로 아파트를 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정치가 쓰는 이유가 집값을 좀 하락시키려고 반값을 줬잖아요. 곧장 이게 분양대제가 어떻게 되냐면 주변 아파트 시세로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따라가 버렸고 그게 지금 한 14억인가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그냥 로또를 나눠주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받으면 로또고. 그 받으면 로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안정화에도 기여를 못했고 그냥 로또를 나눠줬다.
왜냐면 그 시세 차익을 갖다가 환수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또 이제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요. 2년이 됐죠. 이제 22년이니까.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세 차익이 나오면 그 로또가 돼버리니까 가져오겠다. 국가기관에 다시 환매를 해야 되는 이런 주택법이 시행이 됐죠. 2020년도부터 국회에 통과해갖고 따라서 지금 그렇게 공급은 불가능하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서초 거기는 사실 몰렸잖아요. 이유가 일단 그래 건물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강남 가깝게 교통 좋고 하니까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똑같이 반값 아파트를 군포가에다가 분양을 했어요. 한 400세대인가? 거기는 그 청약을 3명인가 봐요. 그래갖고 400세대. 일반 분양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딱 선을 보기에도 살기도 입지가 그 당시로서 그 당시. 지금 군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당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입지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는 못 갖고 오고 또 건물 살아봐야 뭐 아무것도 그래서 거기는 결국 일반 분양 전환돼 버렸어요. 끝까지 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거기는 뭐 툭 뜨면 나가리가 돼버렸고 서초 같은 경우에 되긴 됐는데 그냥 로또를 나눠준 거지 아파트 가격을 다운시키는 예. 그래갖고 지금 한 거는 그거 갖다가 그 시세 차익 이거 갖다가 다시 환수하겠다 이러는데 문제 이득이죠. 만약에 환수하겠다 그러면 들어갈 안 가죠. 이유가 물론 이런 건 입지가 정말 좋으면 그 입지가 좋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기 좀 싼 전세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디까지는 그냥 전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 개념으로는 안 되고. 근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재화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당연히 재화를 보는 투자의 하나의 대상을 보는 시각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산 집이 오르면 좋죠. 나중에 올라야지 좋은 거지 뭐 예. 그 시각으로 다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런 반값 아파트가 잘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토지 힘들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얘기를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고 이게 문제가 됐다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바리에이션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그쵸. 해갖고 뭐다 지분 적립형 그리고 얼마 전부터 해서 누구나 집형 그 다음에 이공유형 그 다음에 뭐 그냥 건물 임대형 좀 전에 말했던 거 비슷하죠? 그쵸.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건물 분양형, 지분 적립형, 누구나 집형, 이익 공유형.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초기에 드는 비용을 적게 해주겠다. 예를 들면 이제 지분 적립형은 전체 분양가의 15% 정도만 내면 일단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지분을 내가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소유 지분은 나는 15%, 국가가 85%를 갖고 있는데 4년에 한 번 정도씩 해서 내가 15%씩 사들이는 건데 그렇게 지분을 적립해서 다만 그동안에도 이제 임대료는 내야 돼요. 물론 주변 시세 80%로 측정할 거라고 하는데 임대를 내면서 지분을 전부 내 걸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최소 20년 전매 제한도 있어요. 사실 실거주 5년, 전매 제한 10년이 있는데 근데 전매 제한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내 집이 되면 20년이 있어야 돼요. 9억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넘어가면 30년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완전히 내가 지분을 갖다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집 소유할 때쯤 되면 부셔야 될 때가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팔 경우에는 내가 당시에 국가 지분이 있고 내 지분이 있잖아요. 차익을 그 지분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익 공유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비슷해요. 사실은 이익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많이 시작하는 게 이게 완전 내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내가 15%에서 20%를 내고 들어갔는데 나머지 80%를 갖다가 임대로 내면서 살면서 지분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국가인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은행 대출을 좀 한 LTV 80% 받아서 하는 건 다르죠.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랑 무슨 그 차이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쵸? 네. 누구한테 돈을 갚냐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돈을 갚냐의 차이고 더군다나 이거는 제한이 많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나마 은행한테 하면은 뭐 매각할 때 제한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라한테 제한이 걸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건데 이름은 또 다 달라갖고 되게 복잡해요.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집에서 현관만 내 거고 나머지는 은행 거였어. 이게 이제 뭐 그렇죠. 근데 은행 대신에 이제 국가가. 국가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나요. 이재명 후보의 이 정책들을 보면 좀 전에 말한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이재명 후보 네, 얘기거든요. 지분 적립형이라든가 건물 분양형, 즉 토지 임대부, 그다음에 뭐 누구나 이익 공유형이라든가 누구나 집이 거의 즉 국가나 공공기관 주도에 이루어지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그 자세히 보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은행을 국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그걸 이제 관리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은 비슷해요. 그쪽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민간 인주로 가게 하겠다 뭐 이런 민간 인재도 뭐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내 집이 아니잖아. 언젠간 돼요. 언젠가. 언젠간 돼요. 집을. 근데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나가기. 20년은 있어야 되니까 최소 그 입지가 좋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입지가 좋은 데는 지금 이미 다 나갔죠.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현실적인 좀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완벽한 소유권에 보기도 힘들고 뭐 이익공유라든가 이런 거는 시세 차익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과연 그게 메리트가 있느냐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도 그래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거지. 뭐 누구랑 나누는 집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은행의 LTV 80%를 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그런 정책도 있어요.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LTV를 좀 높여주겠다 80%로.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문제는 있죠. 그럼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LTV 80%가 되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딜레마가 있긴 해요. 그냥 LTV 무조건 풀어주는 거라. 그렇죠.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분양가 높여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 요새는 또 분양가를 안 높이더라도 또 뭐 집에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고 막상 들어가려면 이만큼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공공중심을 했을 때 그게 실수요자들한테 이런 형식으로 했을 때 입지도 그렇고 아까 현실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어요. 뭐 이게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 정서에선 내 집은 내 집인데. 아니 뭐 정서를 바꾸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래? 그렇죠. 잘못됐다 생각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민주주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 요걸 처음 들어간 게 뭐 이명박 정권도 했지만 지금도 비슷한 게 있어요.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인데 지금 이제 김원동 그 본부장 그 사장이죠. SH 서울 도시개발공사 거기서 지금 100년 주택 이런 걸 반값 아파트로 제공했다 얘기해요. 왜냐면 그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 이제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정권 그때 그걸 손을 봤던 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SH 공사 사장이 되면서 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 100년 주택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 그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그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그러니까 100년은 아파트 연수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건축 기술 발달됐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게 왜 50년 만에 때려치는 예를 들면 그분이 얘기하신 그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0년이 돼도 안 쓰러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지 임대부에서 건물을 갖다 분양하는 거니까 100년을 갈 아파트를 지어서 반값으로 해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바꿔야 될 텐데 지금 시멘트 공구리 치우는 걸로는 100년 못 갈 텐데 밑에 난방배관도 들어가고 아니 뭐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제 제가 문제가 뭐냐면 100년이면 2222년이죠. 숫자 딱이네. 2222년인데 2122년. 2120년 죄송합니다. 22세기잖아요. 하여튼 100년인데 문제 이거예요. 건물을 그래 진짜로 100년 간다고 쳐요. 콘크리트가 100년 가는 거 지었다고 쳐요. 근데 100년 뒤에 주거 패턴이 지금하고 같겠냐고요. 100년 전에 주거 패턴이랑 지금 패턴을 말하기는 그런데 한 100년이라는 시간인데 주거 패턴이 그때도 지하 주차장 뭐 지금 최신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때는 나는 자동차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주차 그리고 20년 만에 아파트 층수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년 가는 주택을 만들어 온다고 해서 100년 뒤에 거기서 살 수 있겠냐고요. 암만 지금의 최신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을 갖다 지금 원래는 20년이었다가 40년 됐다 지금 30년 됐는데 그러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한 세대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생각이 한 30년 정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죠? 결혼해서 그쵸. 애 낳을 때까지를 갖다 한 세대에 난 자식하고 나의 차이. 근데 분명 자식하고 나는 다른 패턴으로 살아요. 지금까지 보면. 예전엔 대가지고 살다가 지금은 이제 네, 그쵸. 그것도 살- 있고 주택 패턴도 변하고. 그렇죠. 아, 옛날 솔직히 지금 30년 전의 아파트 평면이랑 지금 아파트 평면을 보면 다르죠. 완전 한 10년 전하고 지금 완전 다르거든요. 10년 전이 뭐예요? 5년 전만 해도 뭐 포베이 뭐 이런 거 말도 안 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100년 주택을 얘기를 하는데 반값이니까 100년 전에 주거 형태로 계속 살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에서 너무 반값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싸게 많이 지어주면 좋아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렇죠. 싸게 많이 지어주면 좋아할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난 당장에 이제 문제가 공급 문제 얘기 나오니까 막 갖다 붙이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공급은 둘 다 말도 안 되고. 그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을 갖다 국가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부터 연금임대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계층 중에서 이제 뭐 자립이 어렵거나 이런 계층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런 거에 국가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사실은 뭐 경쟁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네, 국가에서 딴 걸로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 근데 그게 저희가 많이 봐왔지만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제대로 실현된 적이 의도는 좋은데 좀 방식을 그렇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 편향된. 너무 포커스가 그냥 싸고 많이 짓자. 공급을 그럼 풀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공공 쪽을 좋아하는 후보 쪽도 그렇지만 뭐 아니죠. 그냥 윤석열 후보 쪽도 공급을 갖다 그 개수를 채우겠다고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 거기도 뭐 비슷해요. 도심대 뭐 원가주택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단 반가, 원가 하면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 근데 것뿐이지. 상품에서 딱이 빠진 상품을 주는 건데. 아 그것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은 분양가로 주려면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네,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건설사가 손해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건설사는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안 만들면 그만. 그럼 국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럼 그게 전부 다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맞죠. 어마어마해요. 그게 보면은. 근데 그 세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리고 효과가 있을까도 예를 들면 기존의 반값 아파트도 결국은 뭐 시세를 올라가는 거 그렇게 막지는 못했거든요. 그거 자체를 통해서. 어차피 뭐 주변 시대 따라갈 거고. 그죠.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급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급 문제 핵심을 다 잘못 좀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지어주면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좀 지어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창규리님 같으면은 네이버 100만 카페 매니저신 나의 대표님이 공급 정책을 한번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아니라도 정책을 얘기한다면은 공급을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땅이라고 생각해요. 땅,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건 결국 거기는 땅을 사는 거죠. 그렇죠. 지분, 땅에는 우리가 뭐 땅은 다른 말로 입지라고도 얘기해요. 그 입지는 교통이라는 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남이라는 땅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비싼 땅 강남. 그렇죠. 저는 이렇게 비싼 이유는 물론 그 주변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 있는 땅을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면 단시간 내에 그 우리나라 살기 좋은 곳이 갑자기 만들어지기 뭐 힘들고. 충청도 어디, 뭐 전라도 어디, 경상도 어디가 갑자기 살기 좋아지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거고 결국 지금의 문화라든가 모든 중심권이 서울인데 네. 서울에서 이제 강남이 가장 부동산가 비싸죠. 네. 모든 사람이 사실 거기서 살고 싶어하죠. 그런 인프라나 환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걸 전국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런 인프라를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도 거기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소수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뭐 강남이 아니어도 서울이라는 혹은 수도권 괜찮은 입지들. 근데 거기에 공급을 늘리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해주면은 집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니까. 이미 인프라 구축돼 있는 곳에 서울같이 공급을 좀 더. 사실 이번에 후보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거나 공급 문제 중에 재건축 이슈, 재건축 재개발. 뭐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뭐 그냥 용적률을 갖다가 500%로 올려준다. 올려주면서 하겠다. 그게 뭐
어디 시골에다 갑자기 그걸 짓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재건축 도래한 아파트들을 500%로 해주면서 많이 늘어나니까 순증률이라고 그러는데 재건축이 이렇잖아요. 그럼 100세대가 있었다. 네. 그걸 때려 부시고 200세대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증률이란 건 원래 100세대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 들어갈 테니까 간단히 계산해 보면 원래 100세대니까 원래 100세대는 그대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100세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증률, 순수 증가율인데 근데 그게 재건축 같은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면 좋은 입지에 대해서 그런 게 되면은 그 좋은 입지 지금 현재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모든 공급은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낮출 수 있죠. 네. 그래서 제 생각하기엔 공급 정책 중에서 이걸 그냥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진 200만 호 네. 걔네가 그러니까 91년도쯤부터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딱 30년. 30년. 재건축 연한이 순차적으로 다 도래하고요. 사실 뭐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에 따라서는 그걸 다르게 부르기도 하지만 뭐 연기 신도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시는 이전에 노원하고. 네 노원의 주공이라든가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올림픽 아파트라고. 강남에도 많고 네, 이런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결국 얘네들 재건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는 거 왜냐면은 네. 인프라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 곳에 공급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재건축하면 딱 무슨 생각 들어요? 재건축하면 투자, 돈 내서 많이 먹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초기에는 몇몇 단지는 그런 문제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현재 그 공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공급이 되니까 몰리죠.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순차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그런 아파트 전체를 갖다가 해주는 걸로 가게 되면 결국 가격은 잡힐 거예요. 왜냐면 공급 전체가 느는 거니까. 꽤 많죠. 엄청 많죠. 왜냐면 일신도시 하면서 수도권에 만들어진 그 200만 호 중에 수도권에만 들어가 있는 게 30만 호. 30만 원. 근데 거기에 그때 지어진 뭐 택지지구라든가 이런 거 다 합하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이게 부동산에서 지난번 영상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이걸 차기 대통령이든 뭐 안 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막아왔거든요. 사실 재건축 계획하지 말라는 정책이었잖아요. 지금 한 10년간 네. 박원순 시장님이 있으면서 쓴 정책이 재건축 재개발은 신경 쓰기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밀렸죠. 그게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서울하고 수도권 좋은 입지들에. 공급이 안 되다가 이제 공급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몰리기 네,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공급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다양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들이 들어간 입지가 좋은 입지도 별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그 좋은 입지도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의 속도를 용적률 좀 풀어주고. 용적률도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고 뭐 재건축 사실 용적률이 문제는 아니에요. 용적률도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지금 뭐 300% 정도가 최고인데 그러면 220% 아래의 아파트들은 지금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재건축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재건축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얘기하지만 안전진단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초안이라고 그러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세 개 걸려요. 이제 두 번째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안전진단도 크죠. 안전진단이 그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건물이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무너질 만한 건물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아파트들은 당연히 아니에요. 너무 튼튼해. 튼튼해요. 물론 얼마 전에 뭐 이상하게 사고 나기도 했지만 요즘 거는 그렇죠. 네, 튼튼해요. 걔네들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있고 두 번째 그 재건축이 결국 원래 조합원들이 결성돼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 오래됐어요. 이제 새로 헐고 몇 퍼센트 새로 일반 분양 받아서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재건축에 필요한 돈을 좀 충당하자. 분담금을 좀 줄이고 하자 이건데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분양가를 갖다가 적어놓으니까. 적게 네. 분양가 상한제 말 그대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합원 입장에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데다가 자칫하면 이익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하려고 안 하게 된 요인이고 또 하나 자 그런 거 다 됐어. 이익이 날 것 같아. 하려고 하는데 나온 게 이제 재초안. 재초안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건축 조합원인데 재건축에서 이익이 날 수 있잖아요. 이익이 나면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50%를 갖다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 내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내가 이 집을 갖다 쓰고 있는데 재건축이 됐어요. 그럼 제초 건네 이득이 났어요. 한 2억이 이득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천만 원 제하고 나머지 뭐 그냥 계산 쉽게 2억 3천만 원 이득이 났어요. 그럼 3천만 원 빼고 2억의 절반 1억을 갖다가 세금 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걸 내가 여기 입주할 때 내야 돼요, 세금을. 아니 이 집을 판 것도 아닌데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이 필요한 거죠. 재건축이 잘못 생각하는 게 다 투자하려고 들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재건축들 그냥 거기 지어서 그때부터 사신 분들, 노인분들도 많아요. 근데 돈이 여기 그럼 이거 그 세금 내려고 대출하라는 얘긴데 그럼 그것까지 따져보면 재건축 왜 그쵸 안 하겠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재건축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안 된 거예요. 그 세 가지 계속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재건축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던 게 지난 10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공급이 순차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밀린 거죠. 그리고 사실 재건축이 원래는 20년이었어요. 20년이면 재건축 연한이 되는 걸로 인정이 됐었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부동산 투기로 간다고 40년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좀 완화가 돼 30년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냥 현실의 부동산 시세 막 이런 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각 정권들이 바꿨던 건데 아무 기준 없이 그냥 기준이 없죠. 그냥 20년이면 부실 때 되겠네 이런 식으로 했다. 그죠? 지금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다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고 너도 많고 살기 되게 힘들고 그때 얘기했지만 이제 강북에 있는 뭐 노원 거기는 아파트 주거 아파트를 단지 가보시면 뭐 주차 전쟁에 농물에 뭐 이거 뭐 거기 지금 사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살기 정말 힘든 곳이에요. 지금 갔는데 차 댈 곳이 없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그냥 앞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쭉 점거해버리고 아마 경찰도 나서 못할 거예요. 거기 선적하면 매일 걸려야 되는데 거기 되면 그때 당시에는 집에 차 한 대 딱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88년대가 그때 차가 우리나라에 보급이 될 때 있을까? 88년도가 포니2라고 88 포니 88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이제 막 응답하라 88 보시면 그 차 샀다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쪽 주거 아파트가 세대당 차량 주차 대수가 계획된 게 0.3대인가 0.4대인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한 세대에 한 대는 당연한 거고 막걸리 버튼 두 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쵸. 이게 뭐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예 못해요. 잠깐 갔더니 낮에 가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공급 문제는 뭐 얘기가 두 가지였는데 이제 250만 원. 그 수량은 사실 그냥 이건 뭐 그냥 거짓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냥 될 수 없는 거 그냥. 그러려면 차라리 1,000만 원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뭐가 국민한테 돈 네. 주겠다. 1인당 한 세대씩 드릴게요. 이거하고 저는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해. 250만 원 게 기존에 있던 계획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도 현 정권에서 공급을 많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플랜이 지금 로드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산청약을 하고 있지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괜히 거기서 분양권 쓰면은 또 묵힐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간에 그 분양권 안 묶여요. 아 그래요? 아니, 산청약은 중간에 내가 딴 데서 뭐 언젠가 한번 다뤄야 되는데 산청약 했다가 딴 거 되면 그 산청약 것만 날라가지. 왜 그러냐면 이 산청약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걸 갖다가 사실은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청약을 했는데 이게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계속 이걸 들고 있어라는 거는 안 되니까. 미안한 거지 국가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산청했다가 딴 거 청했다면 그쪽으로 가도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산청이 그래요? 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루머들이 많더라고요. 아유. 3기 신도시 걸면은 10년 묶인다고 분양권 그냥. 그건 근데 기다리면 10년은 묶일 것 같아요. 기다리다 실제로 입주하기까지 10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하려면 이제 10년 기다려야 그리고 입주 딱 했을 때 신도시 처음 모습이 어때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행하죠. 생활 인프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최소 거기서 또 입주하고 나서 5년은 걸리는데 하여튼 그거부터 그러니까 3기 신도시라든가 지금 이미 공급계획 나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뭐 재개발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한 좀 명확한 얘기를 갖다가 공약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 힘들죠. 그죠? 왜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폭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 약간 안정화 찾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뭐 어떤 건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두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되든지 공급 문제를 얘기했던 걸 지켜야 되는데 공약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쉽지 않다. 왜냐면 구체적인 얘기를 해두면 나중에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러면은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둘이 뭉실하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얼버무리게. 예. 그러니까 뭐 인허가 기준이었다. 근데 그러면 그 5년 언제 그걸 따질 수? 5년 뒤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5년이 됐는데 이거 공약했었는데 못했. 근데 그때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정권 끝나는데. 별거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확실한 공약을 내놓지 아, 또. 않고 있고 않는 이유가 사실 후보들 측 입장에서도 이해는 돼요. 얘는 예, 왜냐면 나중에 불안하죠. 비판을 훨씬 너 이거 해주다 그러고 왜 안 해? 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건축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전에 말했던 재초안이라든가 네.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견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안전진단에 대한 걸 얘기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온 건 용적률 좀 높여주겠다. 근데 용적률 500%도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노원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노원 그 주공아파트인데 거기 가서 이제 보시면서 얘기한 건데 이게 거기를 해주겠다는 건지 그 기준은 뭔지 500% 해주는 기준이 사정주거지 기준이 뭐 역세권 해주겠다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예요. 지금도 500% 나올 수는 있어요. 어디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지역에 따라서 지구에 따라서 근데 나중에 돼서 그런 단지 딱 하나 해주고 나는 공약을 지켰다 이 내고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기 했지 않냐 이거. 네, 남은 재건축 단지들 전반적으로 1기 신도시들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아파트에 500%가 적용되는 건 당연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5%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진짜 어느 단지에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재초안이라든가 뭐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에 대해서 완화시켜주겠다. 약간 두려움. 라는 얘기는 두 분 다 완화시켜주겠다. 아니면 좀 조정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그냥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제 초안을 갖다가 지금 3천만 원 돼 있는데 뭐 2억까지는 나는 할 거야.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면 그게 맞춰서 움직일 텐데 그래 하면 이제 문제 생기죠. 그랬다가 이제 누군가 당선됐는데 그렇게 공약을 했었어요. 나는 2억으로 상향을 했어. 3천만 원이라. 그때 재건축이 갑자기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불러서도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막아야 되잖아. 그쵸. 넌 공약을 그렇게 했었잖아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약을 얘기하지 않고. 않고 있어요.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공약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심이 있으면 네. 구체적인 공약을 내놔야 돼요. 근데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특히나 공급 분야에 대해서 답이 있으면 네. 참 좋은데. 재건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그 250만 원 그거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떻게 이거가 구체적이지는 사실은 힘들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 뭐 창릉지구의 몇 세대, 뭐 교산의 몇 세대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거 그냥 다 합한 건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거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양쪽 진영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쵸.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 그걸 보완할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현재 정권에서 있는 약 180만 원 된다는데 그것도 저는 뭐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문제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라든가 다른 대안 같은 거 이런 걸 좀 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그냥 숫자를 더 붙여버릴 거니까 비현실적인 방식들의 두리뭉실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말만 그냥. 그렇죠. 이제 세금 얘기하셔야지. 너무 길어. 아재들이 수다가 생각 못하시네요. 세금 일단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뉘죠. 보유세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라는 게 있어요. 보유세는 흔히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일단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 거래세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 사면 취득세가 있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돈을 벌었을 때 이제 문제 생기죠.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뭐 다주택자 규제에서 나온 거긴 한데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비판이 많고 특히나 양도소득세를 갖다 최대세율 다주택자의 경우 쉽게 말하면 자기가 번 돈의 82.5%인가를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기간 동안 얻은 시세차익이 뭐 1억이었다면 최악의 경우 82.5%니까 8,250만 원을 갖다가 뱉어내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주택자 그러니까 본인 같으면 단기간에 투자 뭐 투기로 번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몇 년 갖고 다주택자들의 대부분은 또 이제 몇 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5년 뭐 10년 갖고 있어서 한 10억이 이득이 났는데 10억이면 이제 8억 2,500을 양도세로 국가에 내야 되는 거고 1억이 올랐다면 8,2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외국자긴 한데 외국자긴 한데 저라면은 좀 아까워요. 왜냐면 뭐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증여로 많이 갈아탔죠.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에이씨 양도세 내느니 그쵸. 증여를 해버리자 이렇게 간 분도 계시고 또 일부 다주택자는 세금 제도가 워낙에 바뀌니까 뭐 양도세가 사실 완화된 적도 많거든요. 뭐 기간 주고 아예 뭐, 그때는 뭐 부동산이 어릴 때는 그냥 안 거둔 적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버티자 요즘 말로 이제 존버하면 되겠지 라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뭘 들어가느냐 보유세를 갖다 강화시켰죠. 그러니까 재산세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에 이제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공시지가가 원래 우리나라가 실거래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는데 그걸 이제 세율을 100%까지 실거래가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올려갖고 더군다나 비싼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라고 그러죠. 이제 기준이 9억이었다 이제 12억 바뀌었는데 9억 이상 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종부세가 이제 또 중과되는 개념이 있어. 근데 공시지가도 올라간 데다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뭐 내가 올리려고 올린 건 아닌데 그냥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냥 뭐 거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세금이 올라가죠. 엔간하면 뭐 30% 40%는 다 올랐을 거예요. 엔간한 지역들은 공시지가. 그러니까 그만큼 재산세만 건보료라든가 이거 다 같이 따라서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종부세는 당연히 중과되면 이제 더 많이 다주택자 경우에 다주택자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팔려고 그랬더니 양도세를 내야 돼요. 갖고 있으니까 종부세 이거 나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매물이 또 안 나오는 문제도 생겼고 팔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82.5%를 내고 이건 좀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증여로 돌아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응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 후보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쪽 후보 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냥 아까하고 비슷해요. 공문제랑 완화하겠다. 손을 좀 양도세든 아니면 공시지가든 이거 공시가 이제 너무 가파르게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최저임금이 있었잖아요. 네. 최저임금을 갖다가 그 이번 정부에서 5년 내에 그걸 10,000원인가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0,000원까지 올리겠다 그랬어요. 네. 최소 10,000원까지. 근데 원래 들어갈 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000원인가 정도 때였을걸요? 이렇게 9,000원, 예,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저 공시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좀 왜냐면 이거는 전혀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살고 있던 사람들도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지가율이 올라가니까 세금 부담이 세졌고 근데 작년 재작년처럼 아파트 가격이 확 올라가는데 그 공시지가율을 갖다가 실효화 시킨다고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라리 돈 많은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투기꾼들은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 이게 되는데 보통 그냥 집 갖고 1주택자들도 보통 그냥 서민이 월급 받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실효화율이 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게는 몇십에서 많게 몇백씩 올라버리니까 월급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몇백이면 사실 부담되죠. 한 달치 월급이 그냥 뭐 사라져버린 건데 플러스 돼서 기존에도 세금을 안 내고 있던 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많다. 이게 뭐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 생겼고 또 매물이 안 나오는 문제 얘기하면서 원하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보유세 강화하면 양도세,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이제 거래세를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 풀어줘서 그럼 너 보유 못할 것 같으면 팔아라 이러던가 아니면은 거래세를 올리고 보유세를 좀 해서 그러니까 취득 장벽만 높여 이렇게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상한세가 아니라 그냥 같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둘 다 그냥 규제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후보 다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과 연관된 1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하다 하면서 얘기 나온 게 뭐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그냥 그대로 읽은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공약을 일시적 이주택자나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완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왜냐면 지금 일시적 이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 근데 비투기 목적 주택이라는 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뭐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투기한 거니? 아니면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일시적 이주택자는 원래 해줬어 당연히 해주는 이제 보안 측면인데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렇게 뭐 아주 많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너집 갖고 있다가 분양권 받아갖고 그리고 네,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공문제처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몇 년도까지 100%까지 올리겠다 이게 원래 로드맵이 있어요. 이걸 유예하겠다 나는. 네네. 근데 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유세가 소유하고 계신 분은 그렇지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화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호재가 생겨갖고 원래 한 1억 하던 집이 한 3억이 됐어요. 그럼 그거 보유하면 또 계속 세금이 나가다가 또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다고 돌려주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냈던 세금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부담이 되면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지 국가가 운영이 되고 이런 거 맞는데 부담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 뉴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하고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정부가 생각했던 세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상 걷어들이는 거 엄청 오버해버린 거예요. 부자 됐네. 정부가 부자가 됐죠. 근데 그걸 누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들이 내는 그게 부동산 관련 세금들에서 상당수가 세수가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 거기도 왜냐면 불필요한 부담을 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금이 불필요하지 않죠. 나라 운영에 필요한 건 맞는데 예상을 잘못했고 너무 많이 걷어버린 거죠. 거래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거래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도 있고 하니까 사실 지금 좀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그러니까 되면 거래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거꾸로 세수에 문제가 생겨요 또. 네. 또 줄어들고. 네,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세금은 그리고 세금이 이거 요즘 저희 게시판에도 맨날 올리지만 이걸 뭐 하나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단순한 게 아름다운 거고 네? 그런 건데 이게 뭐에 따라서 쉽게 말해 세무사들도 헷갈려 하니까 얘 내가 세금 얼마나 냈는지에 대해서 뭐 일가구 이주택자가 뭐 조정지역이 있고 비조정지역이 있고 그것도 또 가격마다 나뉘어져 있고 매년 살. 또 여러 가지가 뭐 세금이 계속 바뀌고 약간 이게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누르고는 별로 안 보고 그냥 완화하겠다, 개선하겠다. 근데 완화와 개선은 완화는 뭐 규제 더 강화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가 구체적 내용을 갖다가 양쪽 후보다 얘기한 건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봐가면서 뭐 그렇죠. 하겠다 이거인 것 같은데 그럼 공약이라고 볼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이 공문 문제보다 이쪽은 더 두리뭉실해요. 공문 문제는 그래도 숫자로 나왔잖아요. 나중에 모아서 250만 원 안 되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개선하겠다는데 조금 더 개선되면 개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따질 수도 없고 이거는 지금 그렇죠. 목적이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건 맞긴 한데 꼭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거는 좀 의문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중과세 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금액이 높으면 그래야 되는 건 돼야 되는데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좀 단순해야 된다. 너무 복잡하니까. 알아야죠 사람들이. 내가 세금을 왜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 뭐 아주 단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 안에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뭐 12억이 요즘 기준 바뀌었으니까 그보다 좀 더 높은 집을 살고 있어서 뭐 종부세도 받고 모두 받고 하는데 전세 30억짜리 살고 있는 애는 아무것도 안 낸단 말이에요. 아까 강남에 30억짜리 있어. 예, 그것도 이제 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금액을 기준으로 하든 뭘 기준으로 하든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있고 실제로도 공약들 봤을 때 이제
뭐 좀 완화될 거다라는 뉴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나면 뭐 정부 쪽이냐 양도세가 좀 완화돼서 뭐좀 경기가 풀릴 수도 있다.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뭐 더 소유하고 있게 할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공약 갖고 그 완화 개선이란 게 누구의 입장에서 완화 개선이냐 이것도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이니까 유주택자 입장에서의 개선과 무주택자 입장에서의 개선은 완전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이 얘기가 어느 쪽을 기준으로 둔 건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라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나라 입장에서 세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을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끌어당길 좀 단순하게 해주면 솔직히 말하면 좀 단순화시켜달라. 그래야 바람일 뿐이죠. 공약이 뭐 어차피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안 나왔고. 이건 어렵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완화하겠다, 개선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그죠? 누굴 위해서? 부담을 완화한다는 거니까 뭐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 재정이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보유세나 이런 쪽은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완화해 주겠다는 건지 맞아요. 네, 그런 것도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뭐 완화해 주겠다는 건지 뭐 폭등 이전에 그때로 공시가 내려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완화시킨다는 게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예를 시키겠다. 기존의 로드맵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문제가 되니까 원래 그 계획 목표보다 느리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예시켰고 올해도 적게 올랐고 원래 계획되면 올해도만 10% 20% 올랐어야 되는데 그걸 유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유예시켜서 계획 같은 거 미리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금도 그때 보고 그때 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측할 수 있게 좀 단순하게 해서 좀 쭉 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죠. 서로 그렇죠. 꼭 유주택자한테만 세금 문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무주택자분들도 집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부터 일단 들어가죠. 문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구입하자마자부터 이제 재산세라든가 보유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희 상담받다 보면 이런 상담이 올랐어요. 며칠 전인가? 2주택자라고 그러신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이제 비조정 지역에 2억짜리 옛날부터 살았지. 또 하나는 이제 뭐 조합 분양권을 어떻게 좀 좋은 집으로 가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2억짜리도 빌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분양권을 사서 그게 한 3억 정도 된대요. 시세가 들어가면. 근데 저는 정말 양도세랑 종부세가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본인 명의로 다 돼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뭐 지금으로 보면 종부세는 뭐 인별이 아니라 하더라도 혼자 주택 일단 상한선이 거기 안 나니까. 금액이 아니니까. 들어왔죠. 종부세는 없을 거고.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근데 양도세도 근데 웃긴 게 하나는 조정지역, 하나는 비조정지역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이걸 왜냐면 그게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올라갔을 때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좀 단순화 시켜야 되는데 그분이 난 투기하려고 가격대를 봐도 알겠지만 2억 원래 10년 넘게 산 2억짜리 빌라가 투기 목적은 아닌데. 네, 중국차이 지금 처음 그래갖고 제가 사고 들어가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새로 하여튼 분양권 받으면 3억짜리예요. 한 시세가 3억이래요. 입주하는데 그거 했을 때 뭐 이게 얼마 오면 양도세 얼마나 올지 이거 계산이 뭐부터 파냐부터 다시 해야 되고 뭐 그렇죠. 거주 기간 또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냥 무서워. 그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왜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거쳐요. 오죽하면 누더기 세법이라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세법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뭐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올라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피세 규제를 했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렇게. 사실 뭐 조정적 비조정적만 해도 그걸 지정하는 기준이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엄청 애매해요. 다시 해제되는 것도 그렇고 엄청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규제 지역이 됐든 조정지역이 됐든 왜 여기가 그랬더니 이제 뭐 옛날에 넓게 하던 것 같다가 좁혀서 통면 핀셋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낮을까요? 옆 동네가 조금 입도 있듯이 옆쪽에도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화돼야 돼요. 너무 복잡해. 단순하고 좀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단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건 파고드는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는 사람들만 오히려 역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져요. 그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 높아지죠. 단순화 시켰을 때 하는 게 여기를 좋아요. 쪼면은 여기서 튀어나올 거고. 그렇죠. 풍선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굳이 그런 핀셋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 전지전능에서 다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국가도 따로 준영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놓치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핀셋을 전반적인 거는 좀 단순해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이번에 공약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단순화돼 있어요. 개선하겠다 말아. 공약이 단순하고. 공약이 단순하네. 공약이 단순하. 공약이 단순해. 그냥 개선하겠다. 네, 완화하겠다. 뭐라고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그냥 그 정도. 사실 뭐 세 번째 파트는 뭐 전월세 대책인데, 사실 전월세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전월세는 서민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거 안정 대책인 네, 그렇죠. 거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이슈가 된 게 이제 3법. 이번 정권 그렇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7월 정도 여름쯤 되면 돌아오죠 이제. 계약갱신권이 이제 못 쓰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때 이제 전세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현재 2중, 3중, 뭐 4중 가격이라고도 얘기하던데, 아무래도 그게 전세가 자체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임대료를 좀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상위권으로 돼 있는 임대료가 있단 말이에요. 3중, 4중 중에서 뭐 거기까지 안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과거에 이전 갱신권 청구해서 사셨던 분들은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어떤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임대차 3법을 좀 수정 보완하겠다. 세금이랑 똑같네. 어떻게 대한 구체적인 건 없는 거죠. 임대차 3법.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느낄 텐데, 이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한 제도인데 이게 좀 임대차 3법도 그렇고 망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망가져가는 게 뭐 선진화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월세화가 가속화되는데 지금 요즘 보시면 이제 거래량 뭐 이런 매매선 문제가 하면서 좀 안정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무서운 게 월세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월세는 떨어질 기미가 없어요. 전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들 물량이 있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뭐 월세가 알아보시면, 그렇죠. 이제 전세가 좀 사라지면서 월세가 들어오는데 월세가 몇 백씩 올라가는 거야. 월세 그리고 반전세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반전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내면 그냥 그러니까 전세인데 월세가 조금 낮게 전- 오는 거고. 전세인데 월세야. 그냥 그러니까 이자를 반전세가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반전세면 뭐 예를 들면 보증금 뭐 1억에 월세를 한 20만 원 정도 내는 거, 이런 건 반전세로 볼 수 있는데, 뭐 보증금 1억에 뭐 월세를 6, 70 내버리면 이게 무슨 반전세? 이거는 보증금이 비싼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이 비싼 월세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전세보단 그 보증금 싸긴 하겠죠. 그러니까 월세화가 그냥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원래 보증금 대출 받고 그 대출 이자를 은행이 아니라 임대인한테 내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전월세 대책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그때 올해 부동산 정관 영상을 저희가 찍었었는데 그때 있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냐면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배가 됐어요. 한 몇 년 만에 뭐 수십조 단위에서 몇백조 단위가 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데 일조를 해버렸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월세 대책을 하면 이 전세 대출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 말에 대책이 나오면서도 전세 쪽에 대해선 그렇게 큰 대안이 나오진 않는데, 기존처럼 전세 대출 운영하면 뭐 힘들죠. 근데 이게 건드기가 되게 애매해요. 전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요구 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존에 해주던 걸 안 해줄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뭐 그거와 좀 관련된 거면 이제 뭐 임대주택 많이 만들겠다는, 근데 그게 뭐 그런 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전월세 대책 쪽은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래요. 솔직히 이제 7, 8월이 되면 이제 계약갱신 못한, 청구 못하면 이제 물량들 나오고 네. 전세가 변동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 보자 일단. 한번 보고. 한번 보고, 누구는 한 분 단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보고 이건 그때 한번
그때 해보자. 예, 이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그 개선하겠다 이거밖에 없기 실험을 때문에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거고. 저희도 하는 게 아이가 저는 하루에 2시간씩은 이 문제를 풀고 이런 계획을 내주면 그에 대해서 아 이게 맞다. 이건 네가 좀 계획을 잘못 쓴 것 같다 이 얘기를 할 수 그쵸. 있는데 그냥 지금은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여기까지.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된 거예요. 주담대. 예.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는데, 그죠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심각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또 까 보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편으로는 그쵸. 아까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그 약속 왜 안 지켜 이렇게 나올 게 그쵸. 두렵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런 거예요. 부동산 공약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이라는 게 이런 거죠. 모든 국민의 표를 갖다가 얻어야 되잖아요.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정책 구체를 내놓는 순간 반대가 어떤 사람한테는 유리한데 어떤 사람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갖다가 안 하고. 안 하는 건데 그게 맞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더 누구 한 명이라도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좋은데 그리고 뭐 양쪽 후보다 그 후보들의 진영에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브레인들이 있고 할 거라서 걱정 별로 안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때 말했던 그 아까도 잠깐 나왔던 재건축 문제라든가 90년대 해줬던 그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 그걸 재건축은 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계속 거기서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멈춰졌으니까 엄청 쌓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도가 30만 호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그보다 더 많습니다. 서울 안에 일기신도에서 관련 없이 아니 얼마나 거기는 강남 아파트 70년 된 분들이 많아요. 더 오래된 거. 그런 아파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매년 그럼 조금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어디 이주 갈까? 어디 가서 살고 있어요? 때려 부신 동안. 그럼 차라리 아까 그 공급 얘기할 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아니면 이거 농담처럼 걸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 그러니까 지역은 여러 군데 해야 돼요. 왜냐면 재건축 여기저기서 하니까 한 10만 호 이상을 국회에서 지어놓은 다음에 그 재건축하는 동안 거기 들어갔다가 네. 순차적으로 되면 내보내고 또 그 다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게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결국 도래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안을 안 세워놨다가 그 상황을 맞이하면 주택 가격은 정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수도권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한두 명도 아니고.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로드맵은 지금 뭐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인식하겠죠. 그렇죠. 제발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문제니까요. 요즘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들 쪽도 정보들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작년부터. 근데 이게 원래 되게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표면화가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정도가 됐으니까 정부도 빨리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것 때문에 미리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걸 차차고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미 준비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들은.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갭 영상 찍으면서 뭐 지금이라도 갭 투자할 때 제일 좋을 만한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가격을 떠나서 15년 이상 된이라고 저희가 좀 완화시켜서 얘기했지만 일기 신도시나 그때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던 택지지구된 구축 갖다가 구입 전세기구 구입하시는 게 제일 낫다고. 그럴 때 됐죠. 네. 왜냐면 그게 일단 신축 받기 따라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빨리 좋은 입지에. 근데 그걸 계속 미룰 수는 없어요. 국가가 부동산 규제하려고 아니 사람이 못 살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계속 미룰 수는 없거든요. 결국 내는데 그걸 얼마나 계획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안정화 시키는 상태에서 될 수도 있고 그냥 정말 터지는 수가. 네, 문제 정말 크게 터져갖고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죠. 그거 터지는 그 정권은.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계속 묶어놨었기 때문에. 그렇죠. 묶어놨었어. 다만 주변에 좋은 브레인들이 보좌관으로 있기를 원할 뿐이죠. 그죠. 국가 정책을 세우는 분들은 항상 그쵸. 가장 좋은 분들이겠죠. 네. 잘하는 분들이. 잘해야죠. 공약 얘기가 이 정도? 부동산 공약은 그 외에는 뭐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뭐 그건 딱히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도 약간 뭐 지역 개발이 들어가면서
부동산이 약간 얘기가 나올 수 그죠? 있지만 전 국민 대선은 대선인데 거기서 이제 지역 균형 개발 얘기하지 어디 집중 개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당연히 균형 개발 얘기하죠. 유세하러 네. 가고 그 동네 가서 그 얘기, 네, 그 동네 그렇죠. 가서 그 얘기.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네. 그런 거는 뭐 이해가 가고. 그런데 저희도 얘기한 게 없죠, 뭐 사실. 그렇죠. 얘기할 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통령 나오면 이제 그거 갖고도 아마 얘기하겠죠. 3월 대선 끝나고 나면 어느 분인가는 그날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공약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 올해 부동산 전망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는 대선하고 또 6월달에 지방선거 때문에 이거 이러지도 못해 이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건데 다만 3월 대선 끝나고 이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완전히 구체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구체화된 로드맵이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거부터는 좀 더 그때부터 봐야죠.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무슨 정책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거 정권들이 바뀌었을 때 보면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진보적인 정당이 있고 좀 보수적인 정당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1번, 2번 했을 때. 근데 과거 이제 저희 대통령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보면 꼭 보수적인 성향에서 나온 분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상승 쪽의 정책을 쓰거나 꼭 뭐 진보 쪽이 나왔다고 해서 하향 안정 정책을 쓰진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보수적인 보수 지정 출신이 완화를 안 시킨 애들도 있고 그렇죠. 진보 측면에서 상당히 완화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들도 당연했습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경우에는 그때가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IMF 그쵸. 바로 바로 나오니까. 그때니까 엄청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때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가 보수 진영이지만 보수 진영이지만 이게 딱 완화를 좀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잘 안 돼갖고 그걸 좀 규제로 쳐서 이제 또 기재자분들을 또 네. 실망시킨 역사도 있기 때문에 건설쪽 출신인데. 그렇죠 유명한 유명한 건설쪽 출신인데. H건설 출신인데 아, 다 아시는 거예요. 현대건설 출신인데 그래갖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딱 어느 분이 되신다고 해서 그렇죠. 어느 정권이 되든 3월 9일날 지나고 나서 이분이 됐을게 이럴 것 같다. 이거 너무 쉽게 예측하면 안 되기는 해요. 상황들이 좀 더 구체적인 그렇죠. 실제 공약이 아니라 실제 정책들이 나올 거고. 나올 거고 간보기도 하시겠죠. 어느 쪽이 되든 흘려서 이거 반응이 어떤가도 보고 그쵸. 그때 이제 좀 얘기가 어쨌든 대통령 나오면 또 핵심 공약 해갖고 나오는 것들이 나오니까. 하여튼 이번 정권은 어느 분이 되든 차기 정권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이슈가 너무 크니까. 이슈가 큰 것도 있고 이게 뭐 규제를 안 썼던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막아놨거든요.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근데 지금 뭐 상황이 막아놨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꼭 어느 쪽으로든 금리 인상도 있고 그렇다는데 이게 뭐 하향 안정화로 가는 사실 모든 정권의 목적은 하향 안정화예요. 그러니까 하향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 아시잖아요. 그냥 물가 오르는 정도에서 그렇죠. 멈춰야 같이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작년 전에 너무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이제 이전가가 돌려라 이런 주장도 있고 뭐 지금부터 그럼 물가 상승 이만큼 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은 사실은 공급이 쭉 밀려왔고 재건축뿐만 아니라 뭐 원래 신도시 상기 신도시도 전혀 생각이 없다가 너무 문제되니까 이제 계획이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급조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사실 현실화될 때는 시간이 걸리고 그럼 이거 갖다가 이제 잘 조율하면서 가야 되는데 차기 정권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잘 가야죠. 아니면 정말 힘들.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실 오늘 주제가 그래서 이런 식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희 자세가 좀 흐트러지거나 이런 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앞으로 또 이런 자리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은 좀 더 그렇죠. 재밌게 오늘 사실 이런 것도 처음이라서 저희가 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들인 거고.
네, 사실 뭐 오늘 의견보다는 그냥 그쵸. 좀 뭐 의견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것 말이 같은데, 없어가지고. 예, 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